것들을 못 하시는데 누가 그러시더라고. 은혜는 쉽대. 받으면 되는 거라. 근데 사랑은 어렵대.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들어와서 내가 줘야 되는 건데 내가 희생이 따라가야 되니까 사랑은 어려운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도 그만두고 또 예기치 않게 목회자의 길로 들어왔는데 저희 그 총회에서 교육부 등록된 대학원 대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됐는데 너무 재미있는 거는 제가 이제 간호학을 하고 호스피스도 한 30년 가까이 하고 저의 아이덴티티는 간호사가 굉장히 커요. 그런데 어떤 계기로 하나님이 좀 허락하셔서 노인복지학을 전공을 하고 다녀와서 복지사 자격도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이 자격을 쓸 일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은 그랬는데 제가 지금 이 원석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는 사회복지학과에서 그 인지재활 쪽, 인지기능 향상 주로 치매나 뭐 뇌졸중 환자 대상에 그런 부분에 저도 공부하면서 가르치고 있어서 이것도 이렇게 쓰시기도 하구나 신기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노화와 죽음, 생애 말기 돌봄과 연명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사실 이 생애 말기에 있는 분들이 정상적인 노화를 통해서 별 질병이 없이 임종에 가까이 하는 그런 분들이고 또 제가 오랫동안 했던 것은 질환으로 말미암아 말기에 더 이제 완치가 불가능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생명의 마지막을 어떻게 아름답게 보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나 하는 그런 부분에 쭉 이제 신경을 쓰고 일을 해왔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제를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다음 슬라이드 읽어주세요. 그래서 삶과 죽음은 이게 호스피스의 철학이기도 하는데요.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것은 인간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건데 이제 이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 안 하고 생명이 내 거, 인간의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는 것도 죽는 것도 선택할 수 없지만 사실 선택할 수 있어요. 또 준비할 수 없지만 준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건 선택할 수 있고요.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태어날 것인가 우리가 선택할 수 없지만 그 다음에 어떤 죽음을 죽을 것인지를 확실히 모르니까 그걸 준비할 수 없지만 적어도 잘 살면 잘 죽을 수 있고 내 삶의 마지막은 잘 살다가 잘 죽음으로써 완성되는 거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잘 준비할 수 있죠.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포장지로 쌓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죽겠다는 말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배고파 죽겠어, 이뻐 죽겠어, 미워 죽겠어. 죽을래? 그런 거 미쳤냐. 성경 히브리서에도 원수들이 죽음이라는 걸 가지고 우리를 이제 두렵게 하면서 이제 그 협박한다는 그렇게 이제 미혹한다, 공격한다 이런 뜻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이기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네, 그래서 죽음의 원인은 크게 자연사, 이제 성장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노화가 돼서 그다음에 기력이 진해서 돌아가시는 이게 가장 자연스러운 거고요. 그다음에는 이런저런 이유로 질병에 걸려서 병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고사죠. 뭐 교통사고나 자살이나 무슨 폭발 사고나 자연재해나 네, 그래서 이런 것으로 인한 무슨 사망도 있는데 오늘 저는 이 사고사 빼고 자연사하고 병사에 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네, 자연사는 이제 노화가 관계되는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 유기체, 세포, 조직, 또 전체에 일어나는 정질적 변화라고 정의하기도 하는데요. 이게 일차적 그런 노화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태어나서 이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게 긍정적으로 좋아지고 커지고 하는 건 성장이라고 하고 일정 시점이 지나서 완전히 성장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서서히 이제 줄어드는 이거를 노화라고 하죠. 그래서 뇌 세포 같은 것도 한 40대면 하루에 수만 개, 3만 개씩 네.
없어서 줄어들고 심장도 크기는 그대로 있지만 이렇게 그 펌핑하는 그런 기능이 좀 떨어지고 전체적으로 몸의 모든 올게의 기능이 그렇게 되는데 이 노화는 개인차가 굉장히 커요. 잘 관리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이제 개인과 개인에게도 차이가 있지만 내 몸에 있는 기관, 어떤 시스템 상 그 관계 중에도 개인차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실 때 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돌아가시는 분은 식사하시다가도 가시고 주무시다가도 가시고 또 뭐 가만히 앉아 있다가도 가시고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이 제일 선호하는 죽음이 자다가 아침에 못 일어나고 죽는 거. 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건강하게 살다가 노화로 인해서 돌아가시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의 워너비죠. 죽음에 대한 거.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그런데 노인의 죽음은 사실 이렇게 자연스러운 건데요. 우리가 그 부모님이 돌아가신 집에, 상가집에 가서 뭐 한 80 몇 살, 90살, 100살 이런 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호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듣는 가족은 80대 자녀도 목사님, 나 이제 고아됐어요. 그래서 참 그 호상이라는 말을 하는 것이 좀 어렵다. 근데 이제 제일 돌아가셔야 되는데 좋은 죽음은 사실 웰다이나 웰빙 잘 살아야 제일 죽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세계를 이게 이렇게 이제 자연사를 얘기하려면 상당히 철학적이고 종교적이고 이렇게 영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대로 자기의 기능을 잘 하고 그렇게 아름답게 살다가 때가 돼서 무대에서 잘 퇴장을 적절하게 하는 걸 아름다운 죽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노인이 바라는 장례 문화나 그 절차는 어떤 것이 있을까? 이분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를 질적인 연구를 한 것들이 덜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뭐 그 동네에 가지고 오래된 동네에 가서 한 달, 뭐 몇 달 살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런 결과들을 보면은요. 나이가 들수록 죽음에 대한 불안 정도가 낮아진대. 한 60대까지는 이제 높다가 못 하시고 내려가는 누가 그러시더라고. 은혜는 쉽대 받으면 되는 거라. 근데 사랑은 어렵대.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들어와서 내가 줘야 되는 건데 내가 희생이 따라가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스스로 정리하고 마음으로 정리하고 이제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물론 그분의 인생이나 종교나 그런 거에 대한 세계관에 따라서 이제 준비하는 것이 다르긴 하지만 요거는 조금 좀 제가 오래전에 본 영화가 하나 있는데요. 거기가 그런 내용이었어요. 어떤 분이 맏며느리인데 이제 좀 가장 이렇게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가정에서 이제 형제들을 다 이렇게 키우고 그 다음에 이제 집안의 여러 가지 것들을 하면서 남편이 일찍 돌아가셔서 그냥 인간적으로 보기엔 너무나 고생만 하다가 가신 것 같은데 이분이 이제 그 죽음에 맞이해서 임종이 다 돼가지고 그 딸한테 얘기를 한 세상은 잘 살다가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마지막 장면이었어요. 얼른 보면 되게 고생한 것 같은데 이분은 맏며느리로서의 자기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그다음 다음 며느리한테 그 집안을 이제 물려주고 가는 그거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이거는 조금 사담인데 가문을 이어가는 건 남자가 아니고 여자구나. 그래서 며느리가 들어와서 이제 그 모든 대소사를 뒤에서 뒷바라지를 하면서 다음 며느리에게 그 가문을 또 자녀도 낳고 넘겨주는구나 하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반적으로 품위를 지키면서 평안한 죽음을 맞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제 죽음 준비 교육은 사실은 유치원 때부터 하면 좋은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지는 않아서 뭐 어떤 단체 이런 데서 조금씩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를 잘 살 수 있도록 돕는 그 건강한 마음가짐으로 건강한 영혼력으로 이해하고 또 사랑하고 상대방을 용서하고 배려하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때 오히려 기쁨이라는 그 엔돌핀이 나와서 이제 건강하게 살면 잘 돌아가세요. 어떤 호스피스 병동에서 이제 다행실인데요. 그 간호사가 다른 환자를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쪽 할아버지 환자가 간호사! 그러면 왜? 그랬더니 나 간다! 그래서 그러니까 인간의 정서가 근데 이 스피드 케어를 잘 받은 사람이요 돌아가실 때도 막 힘들게 안 돌아가세요. 사실은 이렇게 잘 편안하게 돌아가시는데 어쨌든 그래서 오늘을 잘 살 수 있도록 노년기가 될 수 있도록 되도록 그 육체적인 어떤 욕망보다는 영적인 것에 더 이제 조금 관심을 두고 삶을 마무리하고 통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교육 또는 그런 무브먼트가 사회적으로 일어나면 바람직한 것이다 싶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요. 우리나라에서는 노인복지법에서는 65세 했잖아요. 근로기준법에서는 55세예요. 미국은 64세까지 올더스, 74세는 엘더, 84세까지는 에이지드, 85세 이상이면 베리 올드 이렇게 구분을 했더라고요. 유엔에서는 17세까지 미성년자고요. 65세까지 청년이에요. 79세까지 중년이고요. 99세까지 노년, 100세 이상 장수노인. 그러니까 오늘 여기 우리 모임에서는 중년과 노년만 계십니다. 네, 아니요. 청년과 중년. 네, 청년과 중년이 계시고요. 노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세월이 바뀌면서 평균 수명이 또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이런 변화가 좀 있더라고요. 분류 잘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청년이라니까. 근데 진짜 노인의 죽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연사, 노인이라는 또 다 자연사가 아니에요. 노화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 질병을 이제 겪게 되잖아요. 뭐 당뇨, 고혈압, 심혈관계 질환, 뭐 뇌졸중 이렇게 이제 병사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노인 중에도. 근데 그분들이 호스피스 완화 의료를 들어와서 받는 경우 굉장히 럭키한 경우예요.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법적으로 좀 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참 미비해서 병상 수도 적고 또 전국적인 가정 호스피스 제도도 아직 완전히 정착이 안 되고 그래서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경우 또는 재밌는 거는 이 호스피스가 국가에서 이제 시범 사업하고 지정 사업하고 하는 무렵에 국립암센터에서 어떤 풍경이 있냐면 환자한테 이렇게 말해. 이제 더 이상 병원에 오지 마세요. 더 이상 뭐 항암제로 뭐 할 거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프린트를 하나 출력한 걸 줘요. 전국에 있는 호스피스 기관 리스트를 주면서 당신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마음에 드는 곳으로 가서 호스피스 완화의료 받으세요. 그러고 줘요.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금방 갈까? 못 가요. 의사 바꾸는 건 너무 어렵고 사실 미장원 미용사 바꾸는 것도 어려워서 20년 30년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면서 방황하더니 하는 게 저희 연구 결과는 2.5개월이에요. 2개월에서 3개월. 그리고 언제 호스피스가 연락하냐면 임종 과정이 시작될 때 증상이 막 나타나잖아요. 그때 전화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때 전화 받으면 설명하고 다 이제 도와주고 상담하지만 오시라고 안 해요. 왜냐하면 임종 과정에 이미 들어가면 장소를 옮기는 환자한테 불리하기 때문에 집에 있으면 집에서 이제 병원에 있으면 1인실로 옮기죠. 임종실로. 그럼 중환자실에 있으면 거기서. 근데 병실에 있는 환자를 중환자실로 옮기지는 않아요. 근데 이 기간이 너무 짧아가지고요. 그때 오면은. 그래서 한참 이게 이제 그 연명의료 법이 생기고 이런 상황에도 이제 변화가 그 전에 이 법이 생기기 전에는 제가 가정 호스피스를 할 때에 평균 호스피스에서 머무는 기간이 한 3개월 정도 돼요. 그러면 그동안에 울고 웃고 자기 문제 나오고 그거 해결하고 하면서 이제 평안한 죽음으로 가는데 이게 사람이 새로운 타임, 새로운 사람과 라포를 형성하려면 어느 정도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여명이 1개월 이상은 남아 있어야 그게 가능하고요.
1개월 이내면 점점 에너지가 떨어지고 자기한테 정말 꼭 해야 되는 의미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안 보려고 그래요, 사람을. 그래서 너무 임종에 가까이 호스피스에 등록을 하게 되면 가족을 잘 도와줄 수 있지만 환자하고는 라포 형성이 어려워서 심한 경우는 3일, 일주일 이러다가 지금은 그래도 한 2주에서 3주로 그 기간이 늘어났다는 얘기를 최근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시점에 사실은 완화 의료에 연결이 돼서 케어를 받으면 삶을 잘 마무리하고 또 용서도 하고 화해도 하고 그렇게 의미 있게 떠나실 수가 있는데 이제 그 비율이 이렇게 많지 않다는 게 안타까운 거고요. 노인이 질병에 걸렸으면 주로 이제 어디를 가시냐면 이게 만성 질환은 급성기 병원에 오래 있을 수가 없으니까 요양병원으로 가세요. 그런데 요양병원의 상황이 요양병원도 이제 종류가 좀 다양하지만 여기서 그렇게 말기에 돌아가시는 분을 잘 케어할 수 있는 상황이냐 하면 아니에요. 거의 모든 요양병원이 호스피스 케어를 한다고 써놔요. 그리고 실제로 물어보면 한다고 해요. 근데 들어가 보면 직원들이 교육도 안 받았고 또 그런 마인드가 있는 의사도 없고 또 물론 우리 저기 선생님도 이제 요양병원에 계시지만은 그래서 정말 어려워. 눈으로 보고 제가 저거 아닌데 하면서도 손을 쓸 수가 없는. 다만 이제 제가 좀 몇 년 근무할 동안에는 1인실에 있는 환자 그리고 환자와 가족이 이제 버발로 그러니까는 말로 동의를 한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제가 하스피스 케어를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특별히 안 해야 되는 안 하고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또 어떤 경우는 복음도 전할 수 있고 뭐 그런 경우도 있긴 있었어요. 굉장히 이제 그 기회가 좋았던 거지 모든 경우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가족들의 인식도 중요한데 가족들이 이 정도 되면은 호스피스 가야 되겠다라고 인식하는 분들이 드물어요. 예전보다는 많이 낮았지만 더군다나 이제 다음 슬라이드 줘보세요. 제가 그림을 하나 가지고 왔네요. 이거. 이제 그 호스피스 대상자가 지금은 뭐 5개 질병군으로 바뀌었지만 원래부터 암 말기 환자를 대상으로 많이 했던 이유가 예후를 예측하기가 쉽기 때문에 비교적. 그래서 영국에서 그렇게 시작했던 것이고 어떤 의학적인 처치를 하더라도 이제 완치가 안 되고 잔여 수명이 6개월 정도 되는 환자로 예측되는 경우에 호스피스를 했던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사실 암도 처음에는 완치 치료가 가능한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돌아가시지 않고 그냥 생명 연장 치료를 할 수 있는 시기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바로 이제 말기 단계로 들어가서 초록색이 이제 임종 과정이고 사망하시게 되면 사별 관리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사별가족 돌봄을 받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병원 꼴도 보기 싫대. 환자가 돌아가신 그 병원을 쳐다도 보기 싫다고. 그래서 전화하면 상담에 응하고 울기도 하고 하는데 오시라고 하면 안 오시고 정상적인 사별 과정을 겪는 사람도 돌아가신 그 대상자의 한 3분의 1 정도 오시면 많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 사별 관계는 사실은 꼭 우리 기관에서 돌아가신 환자의 가족이 아니라도 그냥 연결이 되면 다른 이유로 돌아가셨더라도 그 유가족도 같이 하고 또 사이즈가 작은 호스피스에서는 한 두세 군데 그 근처에 있는 호스피스 기관이 연합해서 차별가족 모임을 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지금 발전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임종 과정쯤 돼가지고 호스피스에 오면은 환자하고는 라포 형성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요즘에 문제가 또 뭐냐면요. 한 6개월 이 정도 남은 분들은 안 돌아가실 것 같이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아, 사실 욕심이 좀 나는 거죠. 환자도 그렇고 의사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요 사이에 팔리에이티브 메디신을 좀 더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세브란스 병원 같은 경우도 가정 호스피스가 있었는데 그다음에 호스피스 병동이 생긴 게 아니라 완화 의학 병동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때도 환자가 죽음 들어오니까 이거 죽음 아니고 사는 치료를 한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해보는 거예요. 이것저것 항암제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거기서 시간을 보내다가 정말 호스피스에 늦게 오면 진짜 의미 있는 마무리가 어려워지는 그런 면도 있어서 이 부분은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이게 분별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딱 이렇게 저 금 그어놓은 것처럼 하기는 어렵지만 그 굉장히 델리케이트하고 섬세하고 이 의사도 이 부분을 신경을 써야지 되는 그런 부분이 돼요. 어제 그제 제가 저기 어디 굉장히 큰 교회인데 만나교회 분당에 거기 하늘다리 호스피스 하러 갔는데 아니다 제가 어떤 강의를 했는데 거기에 정말 그 소아과 의사 선생님 한 분 교수님 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보면 이 유가족이 전화도 오는데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더라 그러면서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제 제 경험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아동은 특히나 너무 아쉬워. 아까워. 보내고 싶지 않아. 엄마 마음도 그렇고, 의사 마음도 그렇고, 한 번만 더 해보자. 그래서 정말 그 더 이상 항암 치료 못한다는 시점에 호스피스를 하려고 하면 애는 벌써 죽어요. 그 다음 순간에 보면은 죽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동경병원에서 일할 때에 그러지 말고 상태가 안 좋은 환자는 입원할 때부터 우리가 같이 인사하고 같이 보자. 호스피스는 아니지만 그냥 라포를 형성을 하고 그다음에 병원 학교 같은 거 하는 것도 좀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좀 친해지다가 점점점 애가 나빠지면서 이제 호스피스 케어가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미 라포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환자나 가족하고도 이제 끝까지 잘 갈 수가 있는 이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아동 청소년은 지금 이제 그렇게 저희가 그렇게 했고 그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그게 맞는 것 같다. 자기들도 그렇게 해보려고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이 마지막을 어떻게 잘 보낼 수 있게 돕느냐 하는 그것이 문제인데 많은 분들이 오해도 많이 하시거든요.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이거는 뭐 넘어갈게. 사실은 그 병사에서 호스피스 완화 의료로 오면 좋고요. 대상자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만큼 늘려났다는 거고요. 이게 연명 의료를 중단하고 완화 의료를 하려고 이제 법을 만든 거거든요. 다음 슬라이드 좀 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연명의료 결정 제도라는 게 이름이 길어요.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2016년에 제정돼서 2017년에 시행이 됐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에 그 호스피스 관련 법이 아무것도 없다가 암 환자 관리법의 시행령에서 마지막 한 줄 있던 거를 기반으로 시범 사업을 하고 지원 사업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2016년에 이걸 제정하게 됐던 거거든요. 근데 목적은 참 아름다워요. 이 법은 호스피스 완화 의료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와 연명 의료 중단 등 결정 및 다다다다 하고 그래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굉장히 아름다운 목적을 명시를 해놨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그래서 이제 정의들이 나오는데 임종 과정에 대한 정의가 나오고요. 회생 가능성이 없고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이 임박한 상태. 보통이 임종 과정을 하는 시간이 48시간이거든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 좀 빠르기도 하고 늦기도 하고 뭐 한 일주일 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미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존재하는 거는요 영과 혼과 육이 이렇게 통합이 돼가지고 잘 이렇게 기능하는 건데 임종 과정은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통합이 아니라 이제 분리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실리콘 그 글러브 같은 거를 끼고 있다가 벗을 때 훅 못 벗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면 이 손이 밖에 있는 시간 부분도 있고 안에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다 빠지면 이제 돌아가셨다고 하는 건데 그 시간이 길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연명의료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뭐 심폐소생술, 혈액주석 등등 해가지고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는 그 부분만 얘기했는데 실제로는 아까 앞에서 그 도표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말기 상태에서도 이런 것들의 일부를 안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 여기서는 이 법에서는
임종 과정에 한정해서 해놔서 이제 사실 조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법이 생겼던 것이 보라매 병원 사건이랑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의사가 이제 그 살인자 그러니까 실제로 잘해주는 거지만 살인의 누명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을 피하고자 이건 아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갑론을박과 뭐 세미나와 뭔가를 하면서 이 법이 나와서 이 법이 나온 이후로 여기에 맞춰서 이제 연명의료 계획서를 쓴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의사에게 그런 책임을 묻지 않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됐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문서로 작성해야지 되고 또 건강한 성인도 19세 이상이면은 이거를 할 수가 있는데 등록된 기관에서 해가지고 또 그 기관에 이게 등록을 해야 돼요. 정보 생명 저 연명의료 정보 포털인가 거기에다가 그 기관에서 등록을 해줘야 효과가 나타나요. 언제든지 처리할 수는 있지만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요양병원에서는요. 이런 걸 받아요. 근데 뭘 받냐면은 심폐소생술 안 하겠다. 보통 이거 받아요. 뒤에다. 그러면 심폐소생술 안 하면 다른 거 뭐 승합제나 이런 것도 다 해요. 그러니까는 말은 우리가 호스피스하고 이런 것도 이제 서명을 받는다 하는데 그러면 여기 연명의료결정제도에서 있는 연명의료 계획서를 써서 거기다 등록을 하면 되지 않겠냐. 그건 안 하는데 왜냐하면 그거를 해버리면은 이 요양병원에서 이건 죄송한데요. 이제 수가 올릴 수 있는 걸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래서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런 이제 연명의료 결정 제도가 없었던 것보다 있는 것이 낫기는 하지만 아직 좀 부족하다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일조에서 그렇게 인간의 존엄성 뭐 이런 것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좀 뜯어 고쳐가지고 안락사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것에도 법적 제재를 받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두세 차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바꾸자. 법안을 이제 개정하는 거를 국회의원들이 내는 거죠. 그래서 뭐 호스피스 학회나 협회나 이런 데서 상당히 이제 신경을 쓰면서 그건 아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꿔달라. 바꿀래냐 하고서 이제 그렇게 액티비티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다음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오해가 연명 의료를 중단하는 이유는요. 사실 호스피스를 하려고 이제는 더 이상 완치 치료에 반응을 안 하고 몸이 강한 그런 용량의 예를 들면 완치를 위한 용량의 항암제를 하면 그런 세포들이 이제 다 죽으면서 줄어들면서 오히려 생명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적당한 시점에 그 완치 치료를 중단을 하고 그 다음에 현재 상황에 가장 좋고 가장 적절한 베스트 완화 의료를 호스피스 케어를 하려고 하는데 앞에 거가 연명의료 중단을 가지고 또 시비를 거니까 이거가 환자가 원하면 의사가 이렇게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를 하려고 이 법이 생긴 거거든요. 근데 아직도 많은 의료인조차도 연명의료 중단은 안락사와 같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하면 오히려 지금은 몸에 해로운 그러한 것을 중단하는 것이지 진짜 좋은 거를 안 하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 앞에 나온 도표에서 말기라고 제가 해놨던 거기서부터 이제 그 쭉 호스피스 케어를 들어가야 되는데 어, 거기도 완화치료를 해버리기 때문에 시기가 늦어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요양병원의 현실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주시죠. 그래서 이제 이미 외국에서는 완화 의료 제공 단계를 3단계로 레벨을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이제 하고 있어요. 영국도 이게 다 바뀌어서 법적인 그런 용어도 다 바꿔놨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이제 높은 그 삼각형의 꼭지점에 해당하는 레벨 3, 이거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호스피스 완화 의료, 전문 완화 의료라고 하고 이거를 중심으로 다른 일반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도 이걸 할 수 있어야 되겠다. 물론 이만큼 아주 그런 인력이나 무슨 세팅 뭐 이런 질적인 그만큼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 상황에 맞추어서 가능한 한 팔리에이티브 케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환자가 얼마나 임종에 가깝고 중증도냐, 복잡성이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차이가 되는데요.
그래서 2단계는 일반 완화의료병원이나 모든 의료진이 사실 교육을 그럼 다 받아야 돼.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자기 세팅에서도 할 수 있는 한, 또 환자와 가족이 원하는 한, 이제 그 방향으로 가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1단계는 모든 보건 의료인이 완화 의료적인 접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제가 요양병원에서 일하면서 본 거 적어도 요양병원에서 이게 임종 과정이 시작하네 이 정도라도 좀 알고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거라도 좀 제대로 해주면 훨씬 환자나 가족이 편안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그러니까 뭐 중환자실에서 할 수 있고 원래 중환자실은 완화 의료를 하는 데가 아니지만 거기서 임종 과정을 시작하면 한쪽에 커튼 치고라도 가족 연애도 좀 하게 해주고 이제 그런 뭐 이런 라인 좀 떼고 그렇게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일반 병동에서 호스피스를 안 받은 환자라도 사실은 임종 단계가 오면은 1인실로 좀 옮겨가지고 가족들도 좀 보고 그다음에 이제 급성기적인 그런 전투적인 공격적인 그런 치료를 좀 지향을 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이화여대 호스피스 할 때에 동대문병원에서 이제 처음에 이게 호스피스는 자리를 안 주는 이유가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안 주거든요. 이제 일반 병동에서 병실 2개를 이제 겨우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쪽에서는 호스피스 케어를 하는 환자들이 있고 이쪽은 일반 일반적인 대처를 하는 경우에. 근데 간호사는 한 스테이션에서 양쪽을 다 보죠. 그 대신 교육은 다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했어요. 인종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그랬더니 이쪽에서는 마치 락 뮤직을 들으면서 헤드뱅잉, 머리를 막 돌리는 것처럼 너무 힘들고 바쁘고 그냥 일이 많고 막 정신이 없대. 근데 하스피스 병동에서 임종하는 환자는 너무 조용하게 별 문제 없이 그냥 안녕히 가시더라. 근데 너무 비유를 잘 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보통 죽음의 과정을 할 때도 쉽게 가는 과정, 어렵게 가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의료계에서도 이렇게 되면 이제 바람직하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네. 제가 이걸 가져온 거는요. 제가 오늘은 사실은 호스피스가 어떻고 저떻고 하는 얘기는 안 했어요. 왜냐면 대부분 지금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완치 치료에 여기는 증상 조절, 증상 완화 치료고 의사가 중심이 된 의료팀이 이제 치료를 하면 이쪽은 이제 다학제적인 호스피스 팀이 전인적으로 돌보기 때문에 환자가 남은 시간에 뭐 누구하고 어디서 뭘 하고 싶은지 또 가장 불편한 증상을 어떻게 조절해 주는지 여기서 가장 이제 중심을 두는 게 통증이긴 한데 통증을 어떻게 조절해 주는지 호스피스에서는 등록하고 24시간 이내에 통증이 조절되는 걸 목표로 삼고 치료를 하거든요. 이제 그런데 지금은 거의 99점 아마 95% 거의 100% 가까이 통증이 조절이 돼요. 제가 처음에 호스피스를 시작했던 한 30년 전만 해도 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힘든 경우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그거보다 가장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일생을 살면서 어디 여행을 갈 때도 짐을 싸고 집을 정리하고 가잖아요. 청소해놓고 가잖아요. 근데 인생을 60년, 70년, 80년 혹은 뭐 40년, 50년 인생을 살았는데 뒤돌아보면서 정리를 하고 또 갚을 거 갚고 또 받을 거 받고 이렇게 이제 그게 꼭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그런 것을 하고 정리하고 왔던 것으로 떠날 수 있게 도와주는 또 혼자 쓸쓸하게 죽지 않고 옆에 같이 있어주죠. 그리고 가족도 무섭잖아. 겁이 나거든요. 나 혼자 있을 때 이 환자 돌아가시면 어떡하냐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함께 하면서 해주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사실은 인간을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로 이해하고, 그리고 삶과 죽음이 하나의 정상적인 과정이라는 걸 이해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시점을 늘리거나 줄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최대한 살다가 가실 수 있게 돕는 거. 그런 목적으로 이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유명한 말이긴 하지만 이분 시슬리 썬더스라고 미국에서 현대 호스피스 창시자 영국에 영국 사람들은
하고 웃어요. 자기네가 더 잘한다고. 또 이 사람이 그 창시자냐고 하는데 실제로 이분이 미국에 가서 강의를 해서 미국의 커네티컷 하스피스가 처음으로 생기고 발전하게 되고 그렇게 됐어요. 이분이 한 말 중에 당신은 당신이기 때문에 소중합니다. 우리가 앞에 사람들, 옆에 사람 보면서 그렇게 말해볼까요? 당신은 당신 때문에 존경합니다. 그 다음에 당신은 당신 생의 마지막에 있음으로써 좀 다시는 안 오는 시간, 사실은 이 시간도 다시 가면 안 와요. 그래서 제가 호스피스 하면서 배운 거는요, 제가 저장되지 않은 번호 전화가 안 받고 또 계획에 없는 거 뭐 강의해달라 그러면 피해 다니지만 일단 강의를 수락을 했고 뭐 하기로 했으면 정말 최선을 다하는 거. 왜냐하면 다시 오지 않을 시간. 같은 기관에서 강의를 해도 작년하고 올해하고는 이 일이 틀리고 사람도 틀리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다 쏟아주고 오거든요. 그 이유는 다시는 안 오는 그런 소중한 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호스피스 팀은 당신은 평화스럽게 죽을 수 있도록 돕는다. 그런데 그럴 뿐 아니라 죽을 때까지 잘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 소셜 데스,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인데 죽은 사람처럼. 그 환자가 제일 힘든 게 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담도암 걸려서 3년 된 사람인데 수술하고 항암 1차 했고 2차도 했는데 3차를 할 수가 없어서 글쎄 이제 들어온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의사가 일반 이제 회진을 할 때 나을 수 있는 사람한테 세 가지 물어본대요. 잠 잘 잤냐고, 아픈 데 없냐고, 밥은 잘 먹었냐고 물어보는데 자기한테는 괜찮아요? 이러고 간대요. 질문 하나만 하면. 근데 거기 외과 병동이었는데 뭐이 주치 의사가 수술이 많이 있어서 바쁜 날은 와가지고 나을 수 있는 환자는 괜찮냐고 한마디 질문해서 자기는 쓱 돌아가는데 일별도 안 하고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난 주소온 자식이냐고 시키는 대로 수술하라고 수술하고 항암제하라고 항암제하고 입원하라고 입원하고 퇴원하라고 퇴원했는데 이 상황이 돼서 나한테 조금 신경 써주면 안 되는 거예요. 없는 자식처럼 너무 그게 제일 힘들다. 이게 사실은 사회적으로 이렇게 이제 아이솔레이션이잖아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실습 중에 내과 병동을 실습하는데 어떤 병실에 들어가려 했더니 수간호사 선생님이 불러요 저를. 그래서 왜 이렇게 들어가지 말래서 왜요? 그랬더니 암 환자잖아 말기야 들어가지 마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때 저는 그러면 더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 왜 들어가지 말라고 하지?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하스피스를 하고 보니까 그때 정말 더 도움이 필요하고 더 따뜻한 그런 것이 필요하고 세시리 산더스가 그 얘기를 했어요. 물어봐라 환자한테. 네가 제일 힘든 게 뭐고 우리가 해줬으면 좋은 게 뭐고 네가 원하는 게 뭔지 물어보면 답이 다 나오는데 많은 의료진들이 안 물어본대요. 그리고 책에서 배운 대로 하려고 한대. 이게 동떨어지는 거예요, 환자하고. 그래서 이분은 이제 간호사, 사회복지사였다가 간호사였나? 막 하여튼 사회복지사 간호사, 나중에 의사까지 됐어요. 그 이유가 환자를 더 돕고 싶다 했더니 그 얘기를 들은 의사가 그럼 의과대학을 가라. 그래갖고 가서 이 사람은 이제 말기 환자를 통증 없이 잘 도울 수 있는 거를 거의 평생을 연구하시고 실무에 계시고 그랬던 분이고 제가 싱가포르에서 이분을 뵌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말은 사실은 우리가 꼭 환자뿐만 아니라 우리 건강한 사람한테도 한 분 한 분이 문지호 선생님이라서 소중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너라서 당신이라서 소중한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하고 우리 함께 보내는 시간이 한순간 한순간이 너무나 소중한 시간인 거죠. 그런 순간을 잘 보내면 마지막에 갈 때도 안녕하고 잘 가실 수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썼던 책의 제목을 그 월간 조선에서 그렇게 붙여주셨어요. 아름다운 죽음을 위한 안에서. 많은 분들이 뭐 어떻게 아름다울 수가 있어? 죽음이. 근데 아시죠? 왜 아름다운지. 무대에서 올라갔으면 내려올 때 딱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가려고 진짜 지금 주연은 길게 있잖아 조연은 근데 나와서 성문 한 번 열고 내려가야 되는 병사 1 그게 내려와야 쌈박한 거잖아요 안 내려가려고 문기적거리면 그래서 제가 정말 호스피스 하면서
그 시커먼 그 외제차로 저를 모셔다가 집에 가고 또 모셔다 주고 하는 엄청나게 부자에 있는 무슨 회사 사장님, 사모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너무나 살고 싶어. 그래가지고 정말 삶을 붙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몇 년 동안 이렇게 아프니까 병원에 입원하면 정말 코고 아픈 특실에 계시지만 남편이 다른 여자가 있어. 근데 그 어떤 그 의무감 때문에 뭐 돈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해주지만 근데 부인이 여자가 영물인데 인간이 그걸 모르겠어요. 굉장히 외롭고 마음이 아프고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살고 싶어.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들어보니까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그렇게 병을 다 고치신대더라. 그래가지고 그분은 이제 어렵게 모시고 그분도 기도하시는 분이 좀 가야 될지 안 가야 될지 모르시겠어요. 근데 이 남편이 워낙에 한테 영향력이 있는 분이라 조용기 목사님 모시고 왔어요. 근데 조용기 목사님 오시면 이분은 생각하기를 자기한테 딱 안수해서 병을 고쳐줄 걸로 기대를 했는데 실제는 그렇게 안 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께 구원 받으시라고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이분 너무 실망했지만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한 건데 이제 그걸 못 받아들이고 너무나 정말 안 가고 싶은데 할 수 없이 가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지금 이제 문제점들이 있는 것을 제가 간간히 지적을 했는데 이런 생애 마지막 순간을 잘 보내려면 전 국민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죽음 준비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잘 사는 법을 사실은 가르치고 죽음 이상한 게 아니다. 두려운 게 아니다. 자연스러운 거다라는 인식이 이렇게 이제 자꾸 퍼져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 안타까운 것은 정말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호스피스를 시작했던 분들, 초창기에 이런 분들은 뭐 돈 없어도 했고 법이 없어도 했고 정말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했는데 이게 제도가 되다 보니까요. 어떤 일정 수준의 그 제도에 맞는 자격 기준이 있어야만 하게 된 거예요. 이 일을 돈을 주는 거지 나라에서. 그리고 이제 이걸 호스피스 병동을 하나의 구색 갖추기로 지역 암센터에 호스피스 병동이 있어야만 거기 이제 또 국고 지원을 주는 그러니까 관심도 없고 해보지도 않는 사람 그런 분들이 병동을 막 만들어서 만든 건 좋은데 거기에 있는 인력이 또 로테이션을 해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줄어들고 그런 또 어려움도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국민의 어떤 수준이 좀 올라가고 이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일을 맡고 있는 한 사람. 그래서 그 팀에서 한 사람만 제대로 이 미닝, 그 하스피스의 의미를 알고 삶의 마지막을 어떻게 보내도록 돕는지를 아는 사람이 한 사람만 끼어 있어도 사실 그 팀이 굴러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이제 주변에 이렇게 퍼뜨려야 되고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질문. 지금 뭐 많은 질문이 있는데 일단 여기 사진 하나 찍을게요. 저희 지금 여기 문제도 우리 소장님 나오셔가지고 여기 살짝 뒤를 보셔가지고요. 네, 이게 없으니까 기자들이 힘들어하더라고요. 해달라고 하는데 뒷모습만 나오니까 우리 이렇게 교수님이 이렇게 네. 김영호 변호사님 네. 전체 그럼 이럴 때 딱 본부장님이 문 열고 들어오시면 딱 좋은데. 여기 그리고 선생님이 자기 얼굴 나오게 그렇지 그래서 이런 거는 또 너무 달떨이 턴다. 아니 찍더라고요. 아니, 문원장님 이렇게 하고 나면은